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서비스에도 이미 인공지능은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풀이와 채점 등의 활용됨은 물론이고 학습의 평가와 분석, 설계에도 고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괄적으로 표준화된 기준 교육을 탈피해서 모든 학습자 개인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고 또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많은 논의들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세션에서는 AI가 불러일으킬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영국 런던 대학 학습자 중심 설계학과 로즈 러킨 교수님께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AI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학습과학의 이론과 인공지능의 기술을 융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머신러닝과 인간 지능, 21세기 교육의 미래가 있고요. 교육기술 스타트업 연구자,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론 기반의 교육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런던의 허브 에듀케이트의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교육 부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인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없어서 강연 영상을 사전에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강연 영상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제게 발표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직접 만나 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AI를 활용을 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AI가 최근에 왜 이렇게 화두가 되었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왜 이 AI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이 Perfect Storm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최초로 신뢰성이 있고 또 경제적인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큰 차이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었을 때는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가 있었더라도 사실 이걸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텐데요. 이 세 가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 AI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초에 AI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내에서는 물론 세계화를 비롯해서 다른 요인들, 그리고 다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합쳐지고 있는데요. 결국 AI가 자동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요. 또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AI가 이런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OECD 같은 그런 기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에 뭘 포함을 시켜야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가 될 것인가, 21세기에 준비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었죠. 자,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온라인 교육을 해야만 했고요. 교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수업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교사, 학생, 부모들이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팬데믹을 좀 극복하고 또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더 회복력을 갖도록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걸 교육제도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AI가 과연 그러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했을 때 지능을 요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AI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가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당시에 세계 프로급으로 체스를 두는 AI가 개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IBM이 개발한 딥블루가 게리 캐스파로를 상대로 우승을 거둔 그 기보입니다. 이제 게리 캐스파로는 당시 세계 체스 그랜드 마스터였죠. 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죠. 당시 이 시스템은 룰 기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만 했습니다. 체스 전문가로부터 체스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받아서 이 지식을 전부 다 매우 많은 코드로 코딩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룰이 굉장히 많았죠. 자, 90년대의 AI는 이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체스는 정말 지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체스를 하는 컴퓨터를 인류가 만들었으니까 정말 지능이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개발한 거다. 이건 엄청난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 지능의 어떤 측면 중에서 우리가 다소 좀 당연시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I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시력을 갖는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물론 스마트 AI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이미지 인식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또 이미지 처리 기술도 있지만 이런 걸 개발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체스를 둘 줄 아는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파고의 등장이죠. 영국 회사로 출발을 해서 이제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개발을 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를 바둑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게리 캐스파로를 상대했던 AI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AI였습니다. 자, 아까 그 AI는 룰 기반이었죠. 예, 그래서 체스를 두는 그러한 지식 그리고 방법 이런 걸 다 룰로 코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달랐죠. 알파고는 학습하는 AI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사전에 코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바둑을 수백만 번 두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works. And this is what
그리고 바둑의 원리를 배워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까 언급한 그런 퍼펙트 스톰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3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가, 도움을 요청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I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교육에 가장 적합한 AI는 어떤 건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에 가장 적합한 AI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아마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은 아마 아닐 테니까요. 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AI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하죠. 자, 그래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어떤 인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캐릭터하고 이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 End Skills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하고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다른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주제 안에서 교육생들에게 그 적응 가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학, 기술, 수학, 언어 뭐 이런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AI 시스템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의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학 시스템이죠. Math IAU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AI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예죠. 다양한 커리큘럼 영역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뭐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는 모든 과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응성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교습을 받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처럼 과외 수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에게 맞는 적합한 그런 자료를 찾아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뭐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교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들은 많은 학습 리소스의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리소스가 가장 유용한지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예에서는 필터드라는 회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자연 언어 처리, 뭐 AI의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언어 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교육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보다는요. 그렇지만 또 티치피치 같은 또 유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튜터링이 아니라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튜터링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배움은 더 넓은 의미를 갖죠.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튜터링을 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마이코그니션이 만든 시스템이고요. 인지적 적합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실행 기능을 평가합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능력이 어떤가 평가를 하고요. 집중 능력도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 아쿠아스냅이라는 게임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맞춤형 게임이고요. 여기 이제 AI가 일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개인이 좀 기억력이 약하다. 그런 경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을 집중적으로 플레이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서적인 웰빙을 돕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예는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멘토입니다. 그리고 이 멘토가 학생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학생과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뭐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수집이 되고요. 그 피드백이 이 화면 안에 있는 인물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긴장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멘토링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And AI. 자, 다음으로 교육용 AI는 단지 성인이나 젊은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아기들을 대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OERLabs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지금 구름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지금 제품이죠. 모니터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이제 뭐 형제 자매나 또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아기가 있는 방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가 이 아기가 내는 소리라든지 뭐 아기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프로세싱을 한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부모에게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기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배경에서 즉 무대 뒤에서 AI가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AI가 이용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은 Third Space Learning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사람 튜터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지금 산수죠. 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산수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교사는 역시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뭐 인도나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이고요. 자, 회사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튜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산수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1대1로 이렇게 과외를 받으려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그런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이렇게 1대1 과외를 해주게 되면 좀 더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회사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 있는데요.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외 수업이 일어나는 중에 교사하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교사에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업의 질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지금 학생하고 교사가 인터랙션 하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뒷배경에 지금 AI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이 선생님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회사에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질을 이렇게 보장하려면 이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의 일부를 AI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필요한 사람의 수, 그 인력은 줄이고 오히려 튜터를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I가 교육에 갖는 시사점은 훨씬 큽니다. 예, 단순히 교사들에게 혹은 학생에게 수업에 쓸 수 있는 그런 AI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 큰 도전을 해결하는데 AI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뭐 이런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AI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AI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AI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화가 불가능한 그런 그 인간 지능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 우리 그 후 세대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준비된 그런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영역들은 사실 상호 배타적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교육의 AI를 우리가 더 쓰게 되면 뭐 이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AI가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AI가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AI 지능 시스템, 즉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지능 시스템, 즉 AI와 HI가 되겠죠. 예, 이 시스템 간의 관계를 정말 저희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지금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부모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퍼펙트 스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학습이 가능한 AI 이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프로세싱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데이터는 석유처럼 몇몇 회사를 매우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도 사실 석유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석유를 파면 우리가 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제 내지는 가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 자체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싱, 즉 가공을 해야지만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어떤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세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휴대기기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기술 간의 그런 인터랙션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을 관찰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신구처럼 생긴 웨어러블 기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태, 뭐 긴장 상태, 이런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학습과 학습 행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고 또 이걸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좀 윤리적인 건 조심해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많이 수집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학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저희가 한 연구에서 뽑아온 예입니다. 런던 실험실에서 한 거죠. 자, 학생들이 지금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협동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들의 안구 움직임이 어떤지, 또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손 동작이 어떤지, 몸 동작은 어떤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어조, 말투를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기술과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집된 많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전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즉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이 급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좀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학습에 대한 학문 분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급발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학습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알고리즘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에서 다시 보시면요. 자, 심리학 문헌을 우리가 살펴보면 학생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즉 협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의 이런 내용을 이용을 해서 협업이나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는지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어떤 신호, 지표가 있을 텐데 이런 지표들을 알려줄 알고리즘을 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물론 지표가 딱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충분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표가 정말 많다,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구 움직임이라든지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손 동작이 협동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연구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 한 곳을 바라본다든지 손이 다 유사한 그런 제스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협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AI로 자동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험을 한 거죠. 자, 이 연구하고는 무관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평가자죠. 자, 그래서 작업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고 또 음성 파일을 이 제3의 평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동영상을 이렇게 부분별로 잘라서 협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시선과 손 동작을 평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하고 아까 그 사람이 평가한 것을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즉 알고리즘이 여기서는 지금 시선 처리가 같다, 손 동작이 동일하다라고 짚은 곳이 이제 역시 그 사람 전문가가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평가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둘이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그냥 하나의 지표이고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개의 지표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개별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돕고 있는데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능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죠. 여러 소스에서 얻은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학습, 과학, 그리고 심리학, 교육, 그리고 교육적 신경과학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는 알고리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기화된 그런 손 동작이라든지 안구 움직임 예에서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꼭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HI, 인간의 지능입니다. AI 알고리즘이 말해주는 것을 이해하고 또 해석이 가능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본인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멘토, 그리고 부모도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능적인 인프라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터랙션에 힘을 실어주겠죠. 뭐 기술에 관여를 하든 안 하든, VR로 배우는 것이든, 뭐 로봇이든, 교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학생이 독학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 교사가 학습자를 더 잘 이해하고 학습자도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데이터를 물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윤리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대표성도 있는 데이터이어야만 하겠고요. AI 프로세싱이 좋은 임팩트가 있어야 하겠고요. 또한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 쓰면서 조심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프로세싱해야 되고요. 테스트를 반복해서 결과가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하고 정당하고 또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AI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AI가 뭔지 이해해야 되고요. 현대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AI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술이 항상 한 발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AI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호작용 사이클에 있어서 세 번째 톱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AI를 이용해서 큰 교육적인 교육 관련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 이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사람들이 그 모두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고리즘을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냥 충분히 AI를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해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자, 지금 매우 정교한 고급 AI 기술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직장 모습도 바뀌고 있고 그럼 결국 우리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사람의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꽤 복잡합니다. 자, 고급 AI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HI, 인간 지능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간의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그 체스를 두었던 IBM의 딥블루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 체스 챔피언을 이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흥분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기계가 체스에서 인간을 이겼다니 정말 인간 지능 이외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걸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지능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측면이 있다. 뭐 시력 이런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인간 지능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고 사람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풍부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지능에 대한 그런 공부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인간 지능에 대한 공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인간의 지능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러 개의 다양한 능력이 얽히고 설켜서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핵심 요소가 7개가 있는데요. 별도의 지능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짜여진 전체에 이 7개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다학제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지능이죠. 그리고 학문적인 지능은 다학제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그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보면 한 분야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의학만 해도 그렇죠. 물리학과 의학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다학제적인 접근법이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학문이라든지 어떤 학구적인 그런 탐구를 할 때는 다학제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메타 노잉 인텔리전스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필요합니다. 즉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좋은 근거란 무엇인가,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사적 인식론 내지는 인지적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식이 이제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사적 인식론의 그런 초기 연구들을 보면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식이 더 뛰어난 타인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전수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이해를 구성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은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하버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시된 근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뭘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뛰어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업적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메타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한 걸음 물러서서 고차원적인 이해를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코그니티브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고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죠. 자, 예를 들어서 내 집중력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구나, 다시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메타 서브젝티브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 지능 이상의 개념인데요. EQ 개발, 그리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타인의 EQ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지능과 같이 요거를 개발을 시켜서 타인과 인터랙션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타 컨텍추얼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굉장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소평가를 하죠. 사실 사람들이 뭐 이곳저곳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남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활동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고 여러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활동인데 이걸 매끄럽게 인간은 잘 해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 마지막에 정확하게 감지된 자기 효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와 인터랙션 할 수 있고 목표 설정할 수 있고 또 달성 가능성에 대한 그런 평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말 성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한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은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여러 개의 지능 중에서 학문적 지식, 학문적 지능 요것만 AI에 열려 있습니다. 메타 지능 그리고 사회적 지능 일부만 AI에 지금 열려 있고요.
그래서 자기 이해라는 것, 이거는 딱 잘라 말해서 AI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잘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건 효과적인 학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전체 속에 이 7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요. 5개가 메타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남아있는 몇 분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할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I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단계로 보는 AI 준비도입니다. 자, 우선 AI가 뭔지, 왜 중요한지 이거를 이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를 보는 거고요. 그 후에 특정 도전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어떤 근거가 이미 존재하는가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같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수집할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AI 기법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속한 그 학교,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건 이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와 AI의 위력을 정말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돌려보면 아, AI를 이용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지금 문제 일부를 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모두를 위한 그런 AI 준비성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문제를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AI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미래에 AI를 적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관에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AI 툴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어떤 학생은 논술 과제가 포함된 과목을 들을 때 훨씬 더 많이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학생을 AI를 이용해서 내지는 HI를 이용을 해서 더 뒷받침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AI 준비 상태가 되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자, 조직 내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같지가 않구나. 그리고 전문성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전 과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조직은 AI 준비도가 지금 갖춰졌구나, AI 준비 상태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I 준비, AI에 대한 준비성이 생겼다라는 것은 직면한 문제 그리고 그 복잡성을 데이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AI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모든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육기업들이 모두 AI 준비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동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최고의 AI가 교육에 활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개발자들 안에 학습에 대해서 훨씬 세련된 그런 지능이 있게 됩니다. 교육자와 학생들 안에 높은 수준의 AI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이건 다 그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 설계 파트너십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에 AI가 활용되는 설계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기여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또 AI 개발자와 교육자가 서로의 전문성을 더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AI가 더 현명하게 적용되게 되고요. 또 교육용 AI가 설계되는데도 계속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머신러닝과 인간의 지능이라는 책이고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다른 관점을 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7요소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연구들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I 준비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웨비나가 있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경청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교수님, 로즈러킨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런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AI가 교육자와 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AI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AI 시스템의 예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AI ready, AI에 준비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유용한 팁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잘 짚어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주신 사전 질문은 이번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T1의 두 번째 발표자는 성신여대 임완철 교수님이십니다. 교과 교육에서의 에듀테크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교육공학, 이 교육학 박사를 하셨고 다수의 일원인 기업을 공동 창업하고 컨설팅을 수행하셨으며 현재는 여러 교육청의 미래교육, 에듀테크 정책을 자문하며 기초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완철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발표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완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교과 교육과 관련된 에듀테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흔히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어떤 논의에서 대부분 교과 교육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구분해 보자면 교과 교육과 이렇게 맞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교육학적인 접근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 교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는 게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세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세 개의 사례는 두 개는 제가 연구과제 책임을 맡아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보 교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보 교과에서의 사례, 그리고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의 사례, 그리고 과학 교육의 사례,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이런 형태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교육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교과 교육에 기반한 접근을 하게 될 때 기반이 되는 것은 교과 교육에서 만들어놨던 머티리얼들이 대부분 이제 종이 책의 종이 매체의 기반이니까요. 교과서도 그렇고 참고 자료도 그렇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떤 활동지를 포함을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종이에 기반하니까요. 그 종이에 기반한 기존의 머티리얼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 혹은 기술 기반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런 형태로 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입니다. 영어 교육. 영어 교육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자연어 처리 기술이 구현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이고요. 정보교과에서의 시도는 AI를 다루는 교과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사용이 되는데요. AI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종이 매체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종이 매체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학생들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과학 교육에 활용하려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영어 교육 건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이 가미된 구현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교사와
학생 사이를 중재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2018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획되어서 논의되었고요. 기초연구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2019년까지 한 다음에 현재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내년이면 그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학생들한테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학생이 그러니까 필요한 외국어, 대부분 영어겠죠. 필요한 외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보자가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2018년과 19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획할 때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그 플랫폼 형태로 구현된다고 전제하고요. 그 플랫폼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환경은 당연히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습자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해외 여행을 간 학생이 저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해외 여행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 경험을 제공해 보자는 겁니다. 사용 환경은 PC 당연히 가능해야 할 테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흐름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학생이 AI 스피커 혹은 스마트폰 혹은 PC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 AI 에이전트가 답을 해주겠죠. 예,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이쪽 다이얼로그 컨텐츠라고 제가 그림에 옮겨놓은 저 그림에는 이 학생이 그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컨텐츠,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를 현재 AI 스피커라고 불리는 그곳에 그냥 이렇게 내맡겨 놓아서는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학생이 영어로 외국어로 대화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 교육학적인 접근이 원리가 가미된 그런 다이얼로그 컨텐츠를 선생님이나 혹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서 플랫폼에 저장을 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PI 서버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운데 보시면 AI 엔진이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AI 회사들이 저렇게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회사고 또 외국의 글로벌 회사도 여러 회사가 그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양한 AI 엔진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KT 걸 쓰고 있으면 KT AI 엔진이 연결되는 거고요. 학생이 SKT를 사용하고 있으면 SKT 엔진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형태, 말 그대로 플랫폼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기획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의 그 수업 모습이고요. 저쪽 이쪽은 고등학생들의 수업의 모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학교에 사용하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그쪽 애플리케이션 뒤쪽에 API 서버를 간단히 구현을 했고 그쪽 뒤쪽에 API 서버 뒤쪽에 AI 엔진이 있는 그런 구조로 구현을 해서 학생들이 사용한 경험입니다. 기대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정보교과에서 검토되었던 사례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2학기에 사용하게 되는 2학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정도서로 학교에 공급하게 되는 학교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인공지능 교과서로 개발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챕터 1에서는 당연히 AI 개념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처리의 방법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그런 챕터고요. 그리고 챕터 3은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같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빌딩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교과서를 논의할 때 그 기획할 때 초기에 논의되었던 아이디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과서는 종이책으로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종이책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교과서에서 발생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정말 숨가쁘게 바뀌고 있는 AI 기술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을지 현재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샘플 코드들을 이렇게 교과서에 쭉 포함시켜 놨는데 그 샘플 코드에 사용할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바뀔지 혹은 언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이 교과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그 계속해서 그 숨가쁘게 바뀔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이로 만들어지는 매체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에듀텍을 그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실습 코드로 실제로 코딩해 볼 수 있고 교과서에 제안하는 데이터셋을 실제로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교과서에 제한하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도 그곳에 있게 된다면 좀 더 풍요로운 데이터셋으로 또 풍요로운 알고리즘 모형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2019년에 기획되었던 그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면 학생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셋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사용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흥행했거나 성공했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DB 형태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알고리즘도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들어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러닝 어널리시스는 당연히 또 한쪽에 들어와 있겠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발생시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코딩 실습, AI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습 플랫폼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겠구나라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 이 기획 이후에 현재 2020년에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말쯤에 기초연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에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개발하고 후년에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여러 교육청에서 AI와 관련된 교과서들을 만들고 있고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에서 AI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뤄보고 코딩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발생시킨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교육의 사례입니다. 과학교육에서는 뭐 제목에 써드린 것처럼 과학교육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학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니까요. 그 데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목표는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 활동을 지원해보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1, 2, 3, 4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저 모식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는 학생이 어떤 공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실에 있건 과학실에 있건 운동장에 있건 혹은 학교 숲에 있건 혹은 아니면 집의 공부방에 있건 간에 그 자신이 무언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겁니다. 혹은 그 스페이스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도중에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학습자가 직접 액티비티를 생성할 수도 있을 테고 교사나 관리자가 액티비티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액티비티를 시작해서 도구를 선택하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상태의 어떤 기술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스페이스, 학습 환경이 제공된다고 하면 그렇게 발생시킨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데이터 그 자체를 컨텐츠로 활용하려는 그 시도입니다. 그 데이터는 세 가지의 크게 활용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활용 가능성은 그 액티비티를 한 사이클을 돌고 나서 생긴 그 데이터가 그 다음번 학생의 그 참고할 만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앞에 학생이 했던 그 결과를 두 번째 학생이 다시 데이터로 삼아서 이 사이클을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발생한 데이터로 저 액티비티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리자나 교수자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 데이터가 관리자나 교수자에게 전달이 된다면 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예, 그런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저런 키트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활동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두이노 보드 위에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센서를 연결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동시에 여러 개의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쉴드를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센서를 꽂는 그런 형태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이 하게 되는 활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보고 싶은 데이터를 정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는 약간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학생들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데이터는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의 미세먼지 농도와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 재작년 2018년에는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면 2019년 이제 하순 이렇게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거의 이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합니다. 저 공기청정기가 정상 동작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이 일단 학교로 제안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실이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습한지 건조한지를 포함을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교실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다른 교실은 괜찮은가? 조용한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실과 다른 학교의 교실의 상황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복도는 늘 어두운데 그게 얼마나 어두운지도 궁금해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궁금해하는데 그 궁금함을 더 많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이 도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도구를 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센서를 선택해서 연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직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저희 팀이 개발한 샘플 코드들을 학생들한테 주고 그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히 코딩을 한 뒤에 어딘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당연히 교실이고요. 그리고 복도, 어떤 학생들은 화장실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개인이 집으로 가져가서 거실에 설치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 혹은 서버 환경에 저장되어야 할 테고요. 그거는 개방된 서버 환경에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 저 연구진이 개발한 서버 환경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쪽 위쪽에 있는 그림은 대학생이고요. 2018년에 했던 프로젝트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2019년에 했던 고등학생들입니다. 자신들이 발생시켰거나 자기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센서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그러니까 과학교육에서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과학교육을 벗어나서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체육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리얼월드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리얼월드 상황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액티비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옥상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제 설치된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혹은 아파트 앞에 거실 앞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집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저 태양광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생산하는지 총량이 아니고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전기 생산량이 어떤 변화 그래프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그 휴대 가능한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앞에 그 장치에 연결한 뒤에 전류전압을 잴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예, 운동장에 땡볕에 나가서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서 하기도 하고요. 형광등 밑에서도 하고, 예, 백열등 밑에서도 하고, 예, 뭐 LED 등 밑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예, 어떤 종류의 빛과 어떤 종류의 자연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그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되는지, 뭐 태양광 에너지가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액티비티는 어떤 데이터를 얻을지를 정한 뒤에 설계하는 액티비티고요. 예,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실에서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에서, 그런 활동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 재료, 예,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팅커블캣이라고요. 예, 그 재료들을 학생들한테 주면 자기가 원하는 센서를 꽂고 그 다음에 설치한 뒤에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 턴으로 갑니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 데이터에서 이 그래프 패턴을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교실은 어떤지와 비교하고요. 그런 형태로 그 데이터가 컨텐츠가 되고요.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두 번째 액티비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뭐 2018년, 19년 이런 식으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 학생들이 학생들이 교실에 설치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한 예입니다. 이산화탄소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냥 공부를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런 식의 장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실에 센서를 설치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오르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높았을 때 내가 졸음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디까지 오르면 우리의 집중이 방해가 되고,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시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실험 연구, 그러니까 실험의 영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하지만 이런 그래프만으로 학생들이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니까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학생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창문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예. 2012년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였습니다.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였고, 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신 이제 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특강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가서 이제 그 교실에 미리 이 센서와 이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치해 두고 교실에 늘 있는 그 큰 텔레비전에 저 그래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그래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의 단어는 에너지와 호흡이라는 단원이었고, 학생들한테 뭐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뭐 호흡의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은 저 그래프, 그 교실에서 보이는 저 그래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뭐 제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한 중반쯤 지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겨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막 답변을 했습니다. 짜증나요, 졸려요, 답답해요, 예, 집중할 수 없게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학생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12년 그 시절에 되게 놀랐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식의 과학 지식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오, 대단한데? 이 학생들 대단하군?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했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하는 특강이 염려가 되셨는지 직전 시간에 그것들을 다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답답해지고 짜증나고 졸릴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배운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운 내용을 저의 질문에 답으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는 저 그래프가 현재 이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야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화르륵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때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쉬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요때 수업이 시작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어. 제법 높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이제 특강이었으니까 옆에 들어와 계셨고요. 담임 선생님을 향해서 그 학생이 샤우팅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샤우팅의 내용은 이런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졸았던 이유가 다 저것 때문이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냐고 라고 샤우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교실은 얼어붙었고, 예.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제 저를 도와준 거죠. 너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니까 졸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도와주면서 이 상황은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 수업이 끝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 운동장 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복도 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복도 나가서도 창문을 열고 창문을 모두 다 열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거든요. 날이 좀 쌀쌀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창문을 모두 여는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그 샤우팅을 했던 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선생님은 이것으로 논문 쓰시려고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그 학생한테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바로 질문이 나가고 난 다음 후회를 했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 뭐 하시니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했던 얘기가 논문 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그 학생이랑 여러 더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학생이 저한테는 어떤 존재로 느껴졌냐면 데이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자기가 궁금해하던 문제가 그 데이터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수업의 작은 계기로 그런 데이터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자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 그 데이터를 탐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연과학 영역에서 원하는 실험실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자연 환경에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 학습 환경에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그 연구자 관점에서 찾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학생들한테 곧장 전달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직접 탐구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진행되었던 한 교실의 모습입니다. 저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치에서의 측정되는 센서, 그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하고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실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탐구의 재료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던 연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코딩하고 조립한 뒤에 코딩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젊은 선생님이건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건 간에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는 그 샘플 코드들을 수월하게 수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과학 선생님들이신데요. 그 현실 세계에서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 경험은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니까요. 자,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텍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저희들은 흔히 아마 이번 컨퍼런스의 발표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그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교육의 맞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메타 교육적인 그 시도를 합니다. 학생의 학습 활동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학생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 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시도는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개별 교과 교육에서의 시도는 그닥 그 활발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과학 교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뭐 수학 교육이나 사회 교육, 윤리 교육 뭐 이런 영역, 다종다양한 교과 교육의 영역에서 저런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에듀텍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는 논의 중에 한쪽 영역에 저런 교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들이 풍부하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에듀텍을 개발하시는 회사 분들도 그렇고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다 교과 교육에 집중된 혹은 교과 교육에 디펜던트하고 교과 교육에 센터드 되고 교과 교육의 요구에 드리븐되는 그런 형태의 에듀텍이 더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이 논의되고 더 많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개별 교과 수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이런 개발 교과 수업에서 필요한 어떤 뭐 IoT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 사례 또 지원 정책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 D1에 준비된 두 분의 강연을 들어보셨고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러킨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몇 가지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전 질문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꾸준히 발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르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면 인간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가르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시겠습니다. Great question.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가 생기는 날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교사가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커리큘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1:1 교습을 잘 시켜주는 AI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가르치는 것하고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튜터링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그러면 교사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AI를 이용하는 시스템, 혹은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기록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채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업무의 일부는 AI나 기술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교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해주죠.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니즈를 개발시켜줍니다. 또 학생들을 정말 이해하죠.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을 텐데 그 지능의 풍부한 요소를 개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과거에 우리가 중시했던 어떤 단순한 그 공부, 요걸 넘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건 물론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그 공부에 집중을 했겠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더 풍부한 그 인간지능의 레파토리를 보면서 교육제도가 이 학습자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는지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를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잘 배우고 또 잘 협업할 수 있도록 EQ가 발달하도록 그리고 높은 수준의 메타 인지를 발휘하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AI와 HI 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서 자동화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지능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질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 A레벨 시험이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자 직업센터 학업 모델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건으로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 알고리즘은 전년도 이 성적 패턴 및 교사 예측 학점, 학교의 역대 학업 능력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공립 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고 사립 학교들은 혜택을 받다고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질문자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알고리즘을 활용한 구글의 채용에서 또 성차별,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당국에서 순찰 지역 예측을 했는데 백인과 비백인을 차별한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거나 대응해야 할까요? 답해 보시겠습니다. Really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레벨 그리고 GCSE 점수 부여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알고리즘의 세세한 디테일이 완전히 다 공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분 얘기는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세세한 디테일이 다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가 문제였는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알고리즘 설계를 주문을 했을 때 그 영국 정부의 교육 이방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그 A 레벨과 그 다음에 GCSE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는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지켜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경험한 해죠. 그래서 정확하게 점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중시한 그 우선순위 요인이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철저히 테스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프콜에서는 오프콜이 내놓은 기술 보고서를 보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수집되어서 이용된 데이터가 이전 해에는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즉 올해 학교 측에 이제 각 학생의 점수를 예측하라고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학생의 랭킹도 순위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 20명이 A레벨 영어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A 스타다, 3명은 A다, 또 B, C, D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죠. 자, 그럼 A 스타를 3명이 받았죠. 근데 이들의 순위를 정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A 3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명이 A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3등이 어디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위 데이터가 이전 연도들에는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알고리즘 설계자들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자, 테스트가 본인들이 이제 예측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응시 학생이 적은 과목이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어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응시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에는 교사 평가 점수를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목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인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이제 그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응시 학생이 적은 과목만 교사 평가를 반영했다라는 것은 결국 사립학교가 이제 유리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었습니다. 아까 우선순위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것, 테스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편향이 있었죠. 소그룹에 대한 그런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말 학생들에게도 끔찍하고 교사에게도 끔찍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나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알고리즘과 AI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근데 좀 강조해 주기는 했죠. 자, 정말 적절한 데이터가 있고 잘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하냐,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적절한 거,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가 적절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다른 예들을 언급을 해주셨죠. 그 채용 알고리즘인데 남성 직원을 선호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트레이닝에 쓴 그 데이터 세트가 주로 남성 직원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그 회사에 남자 직원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 그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영국 시험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 설계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뭐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맥락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채용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해당 업계의 HR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성과 또 통합 이런 걸 이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 설계에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과학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 학습을 이해하는 사람, 채용, 뭐 인재 개발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담당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고리즘은 사실 사회 기술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과학 전문성의 인문학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사회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주신 질문 2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트랙 D1의 또 2번째 강연자로 오신 교수님, 이원철 교수님께도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좀 여쭤볼게요. 학생들 교육에 AI가 활성화되면 교사 역할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지금 화두입니다. AI와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그냥 가정을 하거나 전제를 하거나 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예, 어느 곳에서 무엇이 개발되고 있는지 공유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니까요. 인공지능이 충분히 잘 발달한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교육계에서 사용하기 참 좋은 형태로 발달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논의를 이제 그 교사와 교육계가 시작을 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하면 교사의 역할은 뭐지? 교사는 뭘 해야 하지?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계속 여러 해 동안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분명히 그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 학생들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선생님들한테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풍부하게 선생님들한테 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방향을 좀 맞춰야겠습니다만 행정 처리에 들어가는 그 노고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치면 아마도 집중해야 하는 하나의 방향은 선생님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개별 학생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별 학생과 대화하고 개별 학생과 눈을 맞추고 개별 학생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교육학의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면 개별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풍부한 정보, 교실에 대한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개별 교과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연 중에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함께 접목시켜서 진행한 개별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서 차이가 존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그 성적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이런 거 말고요. 이 질문을 보고서 이제 떠오른 사례 하나는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답해주고 영어로 말하기가 힘들면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답해주고 이제 이런 그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그 수업에서 있었던 현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영어 다 잘하시겠지만 영어를 못했던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의 그 발음의 어눌함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사람 앞에서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뱉어내질 못하니까요. 초등학교 3, 4학년도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말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교실에서 영어를 말해야 되는 상황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들한테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후드를 이렇게 덮고 그 단말기를 이렇게 대고 정말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조용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학생이 뭐 하는지 궁금해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학생이 그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고 수업 시간에 그 영어로 말하라 그러면 말 안 하는 학생이라고 그런데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기술이 보여주는 그 효과 중에 어떤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문턱을 넘기 어려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턱은 개별 교과마다 다 다르고 학교 급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퉁쳐서 전체적으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뭐 난처하지만 개별 사례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철 교수님 질의응답 사전 질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AR, VR 등 다른 기술과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른 기술과 결합된 AI는 교육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일단 AI를 이네이블링 기술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NLP는 AI의 한 형태죠. 그래서 AI 중에서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시리나 엘렉사 등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AI를 이네이블러로 보기 시작하면 지능적인 증강현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능적인 VR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AR, VR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개인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적응형 지능적 증강현실의 그 AI 부분이 각 학습자가 경험하는 것을 다르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AI를 기술 자체로 보기보다는 이네이블 기술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가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스템, 코딩, 폴시 등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의 커리큘럼의 변화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이 기술 리터러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걸 프로세싱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AI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죠. 사실 코딩이 생각만큼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AI 개발 과정 중에서 가장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딩 부분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가, 그리고 머신러닝에 쓸 적절한 그런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코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과정 중 가장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코딩 사이클이었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코딩이 동기부여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자, 코딩을 학생들이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딩 뒤에 어떠한 사고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알고리즘 뒤에 사고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방법,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을 알고 각기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AI 그리고 머신러닝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스킬들을 이렇게 배우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즉 컴퓨팅 사고입니다. 역시 알고리즘,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계와 관련된 개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든 뭐 다른 언어든 코딩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K-12에서 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이나 어떤 수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 가장 큰 교육용 AI 프로바이더는 센츄리 테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머신러닝 인파워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경과학 학문 쪽에 이제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근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이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잊으려고 할 때 프롬프트를 해줍니다. 즉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막 잊으려고 하는 시기에 시스템이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전에 배운 것을 다시 상기를 시켜주게 됩니다. 딱 잊어버릴 만한 순간에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이 배우는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을 최적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좋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튜터링 시스템 더 많이 있는데요. 카네기 러닝이 만든 것이 있죠. 예,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그 학계 쪽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과성이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스템 과목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럼 언어 같은 경우 스페인어 학습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예, 맞춤식으로 이렇게 학습자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시스템들의 예가 있습니다. 예, 센츄리 테크는 인간의 학습 과정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최적 시점에 강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AI 등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런던대 등에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듣겠습니다. 자, 질문자가 언급한 그 정확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같은 시도를 했던 한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흥미롭길 바라고요. 자, 다년에 걸쳐서 저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AI를 포함한 이런 기술들이 교수와 또 배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일부가 생태계의 그런 부분들 간에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태계로 본다면요. 그래서 기술을 구축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결은 근거 기반이어야 되겠죠. 자, 교육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해하는 연구자가 당연히 이 생태계 일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황금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의 세 각도를 보면 기술을 구축한 사람이 있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교사, 학생, 부모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있습니다. 기술을 구축한 사람과 이용자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근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황금 삼각형이 에듀케이트라는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던 거고요. 런던에서 했었고 3년 더 다시 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주체를 다시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260개 이상의 소규모 에듀테크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요. 또 해당 회사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실제 교육적 니즈를 충족하는지 아닌지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근거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자, 동시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고 또 파일럿을 했던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코로나로 좀 지연이 되고 있죠. 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소속 학교에 이 에듀테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교육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에듀케이트는 에듀테크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학교 그리고 대학들이 특정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직면한 도전이 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내에 얼마만큼의 기술이 있는지 오딧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의 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교내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려면 둘 다 있어야 하죠. 예, AI도 그렇고 또 다른 에듀테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들과 같이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학교의 그 도전 과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사들과 했던 것과 같이 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데이터와 근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이제 동료 교사들과 그리고 학교 측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회사하고도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모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했던 그리고 다시 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